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영양 플러스 팀의 이연주입니다. 예, 저는 그 영양 플러스 팀에서요. 생화학 및 영양학, 그다음에 식품학과 조리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좀 어떠셨나요?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네, 좀 어려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2차는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어려웠으면은 평균은 좀 떨어질 거예요. 컷 점수는. 그러니까 또 2차 시험 그 2차 시험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2025학년도 기출문제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화학하고 영양학 그리고 식품학과 조리 원리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지금 그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는 총 5문제로 지금 좀 분류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뭐 영양학뿐만 아니라 지금 이금지 교수님께서 다루는 생애주기 영양학 쪽 부분도 요즘에는 이제 주로 병합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영양학에서 뭐 어떤 대사라든가 기전을 묻는 문제는 제가 이제 좀 그 문제는 제가 다루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생애주기별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금지 교수님께서 다루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총 영양학에서 제가 이제 다루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은요. 제가 다루는 부분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80점 만점에 전공 80점 만점에 18점. 그러니까 전체 22.5%에서 영양학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물론 이제 뭐 영양학은 가장 그 연계되는 과목이 기본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배웠던 것이 그다음에 뭐 그 식이요법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생애주기 영양학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 판정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학, 생화학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셨는지 정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에 이제 출제 경향, 올해 이제 문제의 어떤 특징, 요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서에 딱 정형화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기본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코올 대사에서 NADH가 많이 합성이 되게 되면 지질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식이요법에서도 배우고 우리 영양학에서도 배웠겠지만 그 알코올성 지방간도 알코올에 의해서 그 간의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에너지 대사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는 그 소모되는 열량만큼만 생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저장이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ATP나 NADH나 FADH가 많으면 생성 톡도가 감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다면 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것을 묻는 거구나 하고 응용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총 5문제가 나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요한 카테고리는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미 뭐 예상되는 답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보시고 아니면 이 영상은 앞으로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암기에 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는 스타일이나 제가 공부할 때도 보게 되면 일단은 이해를 하고 좀 적용을 하거든요. 저도 암기를 잘 못해서요. 근데 물론 영양교사 임용고시에는 굉장히 암기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암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여러 가지 앞뒤에 어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숙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분명 그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첨가당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첨가당 문제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즘에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는 것과 거의 그 뭐죠 나란히 그러니까 뭐 평행선 달리듯이 그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첨가당의 문제는 WHO나 여기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지만 더 낮출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는 아마 뭐 A번,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아싸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작성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보실 것은 첨가당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설탕, 유당, 메가당, 액상, 과당 등이 있어요. 그런데 당류, 급원식품 중 가공식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사용하는 첨가당을 일정 수준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하루에 첨가당을 얼마나 섭취할 수 있나요? 저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이시네요. 예, 첨가당을 얼마나 섭취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류 섭취 기준에는 총 당류하고 그다음에 첨가당 섭취 기준이 있죠. 총 당류는 10에서 20%, 그다음에 첨가당은 10% 이내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총 당류로 보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첨가당 섭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다행히 여기서 보게 되면 16살 여학생의 경우 칼로리 섭취량은 여기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또 암기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혹시나 뭐 1900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요. 2000칼로리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비교적 이 문제는 2000칼로리에 0.1% 하게 되면 200칼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램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200칼로리를 그쵸? 200칼로리를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50g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0g이 되겠죠. 그래서 첨가당을 잘 봐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군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은 특히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탄산음료에는 당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이 함유된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되는 과정이 달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과당은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효소인 땡땡과 포스포프락토키나제 원에 의한 반응을 거치지 않고 대사될 수 있어서 지방 합성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파이널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효소는 과거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지문에다가도 놓고 과당 대사할 때는 항상 많이 넣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요소는 3가지가 있죠. 헥소키나제, 그래서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포프락토키나제 1, 이것이 3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10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피루베이트 키나제입니다. 자, 근데 과당은 일단 그 알돌라제로 쪼개진 바로 들어가서 그 프락토키나제를 거쳐서 알돌라제에 의해서 삼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3개인데 이 중에서 뭐지라고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과당이 일단 대사가 돼서 피루베이트 키나제를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은 포도당이나 그 과당이나 동일하게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프락토키나제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 포도당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헥소키나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헥소키나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배웠던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헥소키나제에 의해서 포도당 6인산, 그 다음에 과당 6인산, 과당 1,6,2인산을 거치고 알돌라제에 의해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 그 다음에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으로 거쳐서 피루베이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당 같은 경우에는 과당은 첫 번째 탄소에 인산을 붙이는 것은 보통 앞에 과당이 붙고 기질이 붙고 그 다음에 키나제가 붙어요. 그래서 프락토키나제는 과당의 첫 번째 탄소에 인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락토스 1인산이 됩니다. 갈락토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락토키나제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 탄소에 인산을 붙습니다. 그러나 헥소키나제는 6번째 탄소에 인산을 붙이죠. 그런데 이 헥소키나제는
뭔가 글루코스 6 인산이 많게 되면 이것이 셧다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도 조절 효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락토키나제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 헥소키나제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이 되지만 과당은 헥소키나제의 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돌라제에 의해서 글리세랄데하이드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인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단계에 이미 글리세롤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지방 합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료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액상과당, 특히 음료수 섭취가 증가할수록 전체 우리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요, 음료수 섭취 증가와 비만율이 굉장히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번에 속도 조절 효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1점짜리죠. 그래서 요거 5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그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람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물론 실수로 그람 붙였어요. 그래도 틀리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헥소키나제 이렇게 답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첨가당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첨가당의 기준을 쓰셨어야 된다는 것, 총 당류가 아니라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무기질이 나왔어요. 자, 그동안 철에서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철에서는 주로 이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빈혈과의 관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철분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고에서도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요. 제 모고에서는 이제 그 효소를 적는 거였거든요. 효소를 적는 거였으니까 아마 카탈라제 어떤 무기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용어를 보셔서 이건 뭐지? 내가 안 했던 건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 문제의 좀 특징이 조금 처음 보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처음 보는 어떤 그 응용 문제라든가 좀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것이 왜, 이것이 어떤 개념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훨씬 응용 능력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비라디칼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활성산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전자를 가져오거나 전자를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여기 전자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비라디칼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라디칼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과산화수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해주는 효소, 이것이 철이 함유가 된 카탈라제라는 효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아마 이 단어가 좀 낯설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철이 들어가면서 뭔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카탈라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카탈라제를 쓰시면 되고 제가 이제 셀레늄과 관련해서도 그 그래프를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종교, 건강, 동물복지 등에 의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공유와 대두를 주로 섭취하는 완전 채식자를 하는 사람들이 철의 결핍이 우려가 된다. 네, 라는 것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효소를 써야 되고 화학 반응식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왜 철의 결핍이 우려가 되느냐 그 이유를 철의 형태와 공유와 대두에 함유된 성분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채소에 들어있는
철은 비햄철이죠. 그래서 비햄철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두나 곡류에 많이 들어있는 그 겉에 껍질에 들어있는 것은 피틴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결합을 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불용성 염을 합성하기 때문에 철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빨간 책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요. 철분이 작용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잠깐 화학 반응식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디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라디칼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H2O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데 거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불안정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 산소가 떨어지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카탈라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과 그다음에 산소 분자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저는 정답으로 채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채점하셨을 것 같은데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H2O2인데 여기 보게 되면 H2O3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앞에다가 만약에 2개를 붙여주게 되면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2개를 붙여주게 되면 모두 다 화학 반응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에서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준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이를 붙이지 않아도 저는 맞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맞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과산화수소를 안정적인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것을 좀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없어도 그냥 맞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많이 보는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철분의 흡수 경로예요.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요 그림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면 요것이 이제 그 햄 캐리어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햄철은 햄철은 지금 좀 멀리 있어서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좀 크게 보이시죠? 네, 햄철은 요 햄 캐리어 프로테인 1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햄철은 이렇게 삼가철을 이가철로 환원된 다음에 그 이가 양이온이 흡수가 되는 요 부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질문이 아니 그러면 철분이 다른 이가 다른 양이온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나요? 저 그런 것 교재에서 못 봤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철분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그냥 운반되는 이 트랜스포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든지 칼슘이라든가 이가 양이온들은 한쪽 영양소가 많으면 다른 영양소가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가 이온이 흡수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발런트 메탈 트랜스포터 1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이발런트라는 것이 이제 이가 양이온이죠. 네. 예, 이가 양이온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혈액 내에 철분이 충분하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이제 페리틴으로 소장 점막세포에 저장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빨리 긴급하게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헤모글로빈을 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페로포틴이라든가 이런 운반체의 도움을 통해서 셀룰로플라즈민,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이죠. 이 효소에 의해서 다시 산화가 된 다음에 트랜스페린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효소와 화학식을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두 가지 이유는 각각 햄철이 아니라 비햄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곡류와 대두에 함유되어 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불용성 염을 형성하여 철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비햄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됐죠? 철의 형태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1.1점 비햄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틴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4점이 됐습니다. 자, 요즘에는 점점요 서술형 문제, 보통 우리가 보면 서술형 문제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기입형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서술형 문제에 키워드 두세 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한 3점 정도 되거나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지문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질문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1점씩 정도밖에는 1점씩 정도밖에는 배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문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질문도 많아졌다. 뭐 요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무기질이 그동안에는 이제 칼슘 주로 나왔던 것이 칼슘, 그다음에 철분, 아연, 구리,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것이 요오드, 그다음에 셀레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소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외국에서는 이제 물을 많이 사 먹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넣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정수물 이렇게 팩에 든 물에도 불소를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뼈와 치아에서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진 수산화 인해적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들 조직의 석회질을 도우며 또한 수산화 인해적과 함께 산의 강한 화합물을 형성해서 충치 발생을 낮춘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수돗물에 첨가한다. 이렇게 되니까 충치 발생을 낮추는 것, 그래서 불소라고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되게 길어요. 다 한 가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칼슘과 관련된 거고, 세 번째는 골밀도 저하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요건데요.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아서 골질량이 낮다고 하네요. 그럼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뭐뭐와 같이 영양소가 충분한지 확인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기억에 불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제를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800mg이에요. 자, 요거는 아마 생애주기 영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칼슘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아연, 망간의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가 양이온이 흡수가 되는 그 트랜스포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철분이 너무 많거나 칼슘이 너무 많으면 그거와 동일하게 경쟁하는 아연과 망간의 흡수도 방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 불소의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골격과 치아에 불소 불소가 여기 수산화에 인산칼슘에 불소가 결합이 되는 것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소 아파타이트, 요것을 이제 우리가 아파타이트, 에피타이트, 아파타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산화 인회석을 아파타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소가 여기 그 수산화 인회석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뭐에 대한 저항이 커지냐면 산에 대한 저항이 커져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 거를 많이 먹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입에 사는 충치균이 열심히 자기가 먹을 것을 먹고 배설물로 산성물질을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성물질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나멜층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 건데요. 불소는 이 산에 대한 저항을 예방함으로써 충치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칼슘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답원에 나오는 것이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일단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일단 소장 점막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pH가 위산이 분비가 되면 칼슘이 좀 더 잘 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의 경우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산 분비를 잘 못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없는데요. 자, 어찌됐든 위의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D의 역할,
세 번째가 에스트로겐의 역할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칼슘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또는 노인분들의 경우 골다공증이 골밀도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손상이 돼서 비타민 활성형 비타민 D3 이것이 합성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소장 점막에 있는 칼빈딘의 발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여기 보시면 요것도 단백질 운반체인데요. 이것이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 발리노이드 6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특정 교재만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수송체의 합성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발현을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칼슘을 먹더라도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운반체가 바로 요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칼슘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혈액으로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칼빈딘이고요. 근데 요 에스트로겐이 요 발현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 저해 요인이 이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가 양이온이 너무 많게 되면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른 무기질의 흡수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제가 요번에 조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결핍이 돼서 결핍증이 뭐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같은 경우 뭐 1.5배 정도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보충제를 많이 섭취해서 특히 근육장이 되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런 너무 영양소의 과잉 섭취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보충제를 먹으려고 했는데 칼슘이 많이 섭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핍보다는 이제는 조금 많이 먹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빨간 책에 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됐을 때 골소실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혈중 칼슘이 증가가 돼서 부갑선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 골밀도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쓰셔도 여기 골소실에 의해서 골밀도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부갑선 호르몬 분비가 저하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 나타나는 골밀도 저하 기전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50대 폐경기 여성에게서 나왔으니까 요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여기도 있네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돼서 지금 다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돼서 직접 소장에 작용을 해서 칼슘 흡수가 저하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소실에 의해서 이렇게도 쓰셔도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요거 한번 답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일단 지금 50대 여성의 칼슘 권장량 섭취량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800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애주기 영양학 공부하실 때 저도 이제 영양학 강의하면서 특별히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 섭취 기준 있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영양교사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주로 이제 청소년들 위주로 나왔다면 나머지 이제 연령층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튀는 거죠. 그래서 수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그 80대 여자 노인의 액체 수분 섭취량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튄다는 거죠. 이것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남자의 경우에는 1900, 800, 750, 700 이렇게 쭉 떨어져요. 자, 근데 여자의 경우는요. 900,
800, 700 가다가 여기서 다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요 영양 섭취 기준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봐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아마 800mg을 답을 쓰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답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되는 영양소의 명칭, 요거는 이제 불소고요. 자, 니은에 해당되는 값, 아까 800mg이었죠? 값이니까 그냥 800만 쓰시면 되고, 그램은 미리그램은 뒤에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아까 디귿이 뭐냐 하면 칼슘을 보충제로 과다 섭취했을 때 아연과 망간의 섭취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 됐었죠.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가 왜 그러느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구간에서 여성의 골질량 변화의 특징을 호르몬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감점입니다. 50대라고 특징을 지었잖아요. 예, 여기 50하고 60이잖아요. 여기에 요 연령대는 그리고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부갑상선이라고 쓰시면 틀리고요. 이때는 반드시 에스트로겐과 함께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했고요. 칼슘, 아연, 망근이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될 때 이가 양요원을 운반하는 운반체를 통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운반되므로 경쟁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칼슘의 과다 섭취는 아연, 망간의 흡수를 방해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폐경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는 지금 호르몬 명칭을 포함해서 서술할 것 했으니까요.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와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직접 그 흡수가 감소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칼슘 흡수율이 저하가 된다는 것, 요거 하나 써도 되고요. 또는 아마 빨간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골세포의 생성이 감소하여 이렇게 해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 보통 35세까지는 골밀도가 최고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파골세포보다는 조골세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흡수된 칼슘을 뼈에다가 침착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동등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파골세포가 더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골세포는 뼈에서 골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칼슘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뼈에서 이제 칼슘이 많이 용출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감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돼서 칼슘 흡수율이 저하가 된다. 이렇게 써셔도 저는 정답으로 채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빨간 책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조골세포 생성 감소로 또는 파골세포 활성 증가로, 네, 그래서 뼈에서 칼슘 용출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쓰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저는 일단 여기다 표시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쓰셔도 충분히 에스트로겐만 들어간다 그러면 정답으로 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4점짜리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자, 요 부분도 그동안에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나냐면 막 그 뭐죠? 지방산의 베타사나 그다음에 TCA 회로나 뭐 에너지 대사에서 나이아신이 작용하는 그 부분을 딱 띄어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그 조효소가 무엇이냐 아니면 이때 필요한 뭐 비타민은 무엇이냐 그래서 주로 기입형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영양학 교재에 가지고 있는 챕터 5에 보시면 에너지 대사 및 균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 평가 영역에도 보게 되면 에너지 대사 및 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이거는 균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일단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으면 굳이 에너지를 생성할 필요 없으니까 해당 과정 속도도 감소가 되고 TCA 회로 속도도 감소가 되고 지방산의 분해 속도도 감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속도가 증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 나이아신이 증가가 NADH가 증가가 돼서 이거 NADPH는
예, 선생님도 아마 NADPH라고 생각하시고 뭐죠? 콜레스테롤 합성 증가, 그다음에 지방산 합성 증가 요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NADPH가 아니라 NADH입니다. 자, 이 이유를 NADPH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알코올을 물론 다량 섭취하면 이렇게 돼 있지만 간의 세포질에서 알코올 탈수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되고 추가로 아세틸코에로 산화되면서 환원 물질인 모모가 생성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의 세포질에서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잉,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뒤에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요 MEOS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좀에서 이제 알코올을 산화하는 체계거든요. 요 시스템에 의해서 대사가 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코올 탈수 효소라고 효소를 집어줬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요것은 소포체에서 일어나지만 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일어났으니까 정상적인 알코올 대사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효소를 알려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다량이라는 것에 꽂혀서 NADPH라고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착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량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두 개 모두 다 출제자가 팁을 줬습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세포질이라는 힌트를 줬고요. 알코올 탈수 효소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것은 NAD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내 NADH가 증가가 되면 지질대사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요. 자, NADPH는 지방산 합성 촉진,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합성 이렇게는 했는데 NADH가 지질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라는 것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여기서 항상 그래 내 몸에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가 속도가 감소가 되지 요것을 생각하셨다면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질대사는 지방산의 지방산의 베타산화, 지방산 베타산화 하면서 NADH가 막 생성이 되잖아요. NADH, 그 다음에 FADH2가 생성이 되는데 이미 여기서 NADH가 있으니까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진행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것이 T셀 사이클인데요.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이런 에너지 대사는 속도가 조절이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중간 대사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상태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진행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 좀 작게 보이나요? 예. 여기 보시면 ATP, 아세틸코에, NADH, 지방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여기에서는 펜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억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속도가 억제가 되니까 피로부산, 이 아세틸코에로 대사가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ADH가 있으면 이것이 구연산을 합성하는 것으로 대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ATP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NADH죠. 그래서 뭔가 NADH가 있으면 속도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NADH가 너무 많으면 숙시닐코에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 NADH가 지금 많아요. 자, 구연산으로도 합성을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너무 많겠죠.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이 케톤체를 합성을 할 수도 있지만 케톤체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섭취가 적어야지 케톤체가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구연산이 합성이 되지 않으면 아세틸코에가 케톤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여기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숙시닐코에로 갈 때도 NADH에 의해서 속도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구연산은 굉장히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세틸코에하고 구연산 농도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방 합성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을 써라. NADH고요. 그리고 기억이 니은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서술해라. 이렇게 돼 있죠. 지질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NAD에 비해서 NADH가 많으면 비율이 아니면 이걸 또 반대로 쓰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간 저는 이렇게 써서 NADH가 증가가 되면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은 또는 이걸 좀 약간 수정을 하면 속도가 조절돼요. 이렇게 써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억제되어 또는 속도가 조절되어 체내 중성지방의 분해가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TCA 회로의 에너지 생성 속도가 저하돼서 아세틸코에는 지금 여기 보시니까 아세틸코에가 세포질로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세틸코에를 통해 아니면 저하로 상승된 아세틸코에와 구연산이 증가가 되어 이렇게 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자, 세포질로 이동하여 지방산 합성 과정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분해가 억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체내 지방이 많이 산화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해가 억제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합성이 촉진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요거요. 요거와 요거. 요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것을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아신 당량. 작년에 엽산 당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레티놀 액티비티 당량 요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프모가에도 내고 제가 굉장히 미뤘던 문제인데 그것을 교모하게 피해서 이번에 나이아신 당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이아신 당량은 비교적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트립토판 60mg이 1mg의 나이아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4만 쓰시면 되죠. 여기 뒤에 단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쓰셔도 단위 또 똑같이 썼다고 해서 틀리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숫자만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는데 확실하게 좀 어떠신가요? 이번에 만약에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교재에 나와 있던 틀에 박힌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뭐지? 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는 어떤 문제를 주어지고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영양소와 상호관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문제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즘에 워낙 홈쇼핑에서 보충제를 많이 판매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카르니틴 설명할 때도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교재에 그때는 외국 원서를 번역한 교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르니틴 보충제를 운동선수들이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이제 지방산을 빨리 분해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제재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재에서는 운동 수행 능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것이 운동 생리학인가? 아무튼 그런 교과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카르니틴 요즘에 판매를 하나요?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지질이 나왔지만 여기서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하기 위해서 카르니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CAA가 작년에 선천성 대사증후군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BCAA가 대사를 되지 못하는 효소가 무엇이냐, 저도 그 문제를 모고에서 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행히 식이 보충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왜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탈수를 유발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요거는 골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워낙
소아 청소년들의 경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 과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되게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카르니틴이 필요한 이유를 세포 소기관과 지질대사 명칭을 포함해서 쓰시오. 세포 소기관이니까 카르니틴이 현재 지방산이 있는 것은 세포질이죠. 지방산이 활성화된 것, 그래서 아실코에가 된 것은 세포질이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르니틴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할 때, 그래서 세포 소기관 쓰시고 그 다음에 지질대사 명칭을 써라 했기 때문에 이건 베타산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셔야 되고 요거 쓰셔야 되고 그래서 2점입니다. 자, 니은에 해당되는 기관. 자, 요거는 보통 BCAA는 근육에서 주로 분해가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아미노산은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BCAA는 근육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간은 쉽게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요거 일단 보시면 답을 바로 띄우려고 그랬는데 자, 요걸 제가 넣었네요. 그래서 요것이 중성지방에서 지방산이 이제 가수분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여기에 코에이가 붙으면서 아실코에가 됩니다. 근데 이 아실코에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실코에가 코에이는 떨어지고 잠깐 카르니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니틴 아실 전이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실 카르니틴이 되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한 다음에 카르니틴은 떨어져서 다시 나가고 아실코에는 베타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세포질의 카르니틴은 세포질에 활성화된 지방산을 세포질에서 활성화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여 베타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 잠깐만요. 제가 너무 빨리 자,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예, 살이 빠지는 목적으로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양교사 선생님은 그런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은 뭐 지방산화를 통해 살이 빠지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방산화를 통해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아니야, 그것도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아니면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통해 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도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에 요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특히 함황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것이 산성 대사문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점짜리 이게 1점짜리죠. 그렇죠. 여기서 2점, 1점, 1점짜리잖아요. 1점짜리인데도 이렇게 묻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만 잘못해도 1점짜리 아쉽게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고른다 그러면 저는 여기 산성대사물, 그 다음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용출이 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지만 감점 없이 1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두 다 영양학 문제였습니다. 5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앞에서 이제 기전 같은 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떠신가요? 예, 다른 교과목도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잘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왜 시험 볼 때 그것을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하시는 아쉬움도 남아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너무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예, 선생님들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2차 준비하시면서 또 2차를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또 몰랐던 것 뭐 또 아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되니까 2차 준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고요.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적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뭐 보충제 카르니틴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돗물에 불소 들어있는 것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앞으로는 설명을 할 때 에피소드를 좀 많이 설명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정신없는 시험 보시면서도 그 에피소드가 딱 떠올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요번에 2025학년도 영양학하고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는 일단 열량 영양소는 다 다뤘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는 과당, 단백질은 과잉 섭취의 문제점, 그다음에 지질은 카르니틴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방산의 베타산화, 그리고 아까 나이아신에 의해서 지질대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열량영선은 각각 다 다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 작년에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백질하고 지질 쪽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 과잉 섭취에 의해서 NADH가 증가가 됐을 때 지질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저혈당이라든가 산독증에 대해서 특히 저혈당과 산독증에 대한 문제는 많이 풀어봤는데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NADH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간과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 대사의 그 균형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 몸에 지금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분해가 안 되고 합성이 증가가 지방이 합성이 증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하셨다면 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철의 새로운 기능이 나왔죠. 항산화 기능. 그 전에는 주로 빈혈과 관계가 된 임신부나 뭐 기타 그 청소년들의 빈혈과 관계가 됐다면 철의 또 다른 기능이 항산화 기능이 나왔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먹고 요즘에 워낙 영양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응용을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일단 지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화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하게 영양학 문제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영양교사 선생님으로서 근무를 하실 때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되고 저도 2025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새롭게 신박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좀 선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작년하고 이번 문제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라 딱 그 부분만 딱 떼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랬을 때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응용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영양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서술을 할 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호르몬은 이 상태에서 왜 분비가 증가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제가 식품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학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도 영양학 5문제, 식품학 4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입형 문제 1문제, 서술형 문제 3문제고요. 14점이었습니다. 자, 우유는 또 나왔어요. 자, 우유, 치즈 정말 그동안 우유에 치즈 만드는 기전, 두부의 응고 기전 이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타락죽 관련해서도 문제도 내고요. 제가 위클리 퀴즈에서도 딱 요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딱 보고 위클리 퀴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요 문제는 정말 다 맞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열시의 조리 변화가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위클리 퀴즈에 냈었는데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쓴맛 성분. 그래서 카테킨을 녹차 카테킨, 그다음에 카페인, 쓴맛은 카페인, 그 다음에 떫은 맛은 녹차의 경우는 카테킨, 그 다음에 커피의 경우는 클로로겐산, 이렇게 암기하셨다면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늘의 냄새 성분도 제가 요거 김치 담그는 과정에서 모고에서 알리신이 아니라 디알릴 디설파이드를 답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알리시는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여기서 또 그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당근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식품학 문제지만 제가 이제 영양학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최근에 비타민의 구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토코페롤 구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타민 A가 나올지도 모르니 베타 이오논 핵은 꼭 기억하셔라 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베타 이오논 핵을 기억하셨다면 이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브리틀 같은 것도요. 제가 이 문제 보겠지만 중조가 들어간다라고만 했지 이 중조가 왜 이런 식감을 내는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 점은 아쉽지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베이킹 소다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부풀게 하고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다면 그것을 응용을 했다면 여기서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의 현상이 그 하나의 그 어떤 영양소라든가 하나의 조리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조리 과정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2025학년도 문제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학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영양학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우유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단백질이 있죠.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유 단백질, 흰색은 우유 단백질인 무엇과 인산칼슘이 콜로이드 용액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포스포 뭐죠? 칼슘 포스포 카제네이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카제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분산되어 광선에 반사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틴달 현상이라고도 그 재작년에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스름한 색은 카로틴과 모모 때문이다. 예, 노르스름한 색은 리보플라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양학에서도 보게 되면 리보플라빈의 근본식품이 우유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왜 우유 포장 용기, 우유 판매처에서 포장 용기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랬을 때 투명한 용기에 담았을 때 가장 많이 파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리보플라빈이죠. 그래서 요 카로틴과 리보플라빈입니다. 자, 그래서 우유가 그런 색을 띠는데요. 그다음에 우유를 가열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덩어리가 생기고 엷은 갈색으로 변했어요. 바닥 덩어리는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거니까 유청 단백질이죠. 그리고 또한 엷은 갈색은 우유의 유당이 무엇과 반응하여 무엇을 형성한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엇과 반응하죠? 네, 유당이 아미노기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요것이 이제 유청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탈주, 크림이 형성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산을 첨가하게 되면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것은 카제인이고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 않는 것은 유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락토알부민이라든가 락토글로불린을 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맞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청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의 20%를 차지하고요. 이것은 특히 가열에 응고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타락죽 만들 때, 그다음에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위에 피막이 형성되는 것이 어떤 요것도 이제 요번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70도씨로 가열을 했을 때에 응고되는 물질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냈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가열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는 것이었고요. 갈변 현상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입니다. 그래서 유당의 캐러멜화 반응에 의해서 갈색과 향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유당과 무엇이 결합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을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기억은 이제 카제인이고요. 디귿은 유청 단백질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억 디귿의 변화의 차이를 써라. 그래서 요것은 가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 않고 유청 단백질은 가열에서 응고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니은과 밑줄 친 니을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을 각각 써라. 니은은 리보플라빈이고요. 리을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을 써라.
예, 리을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 물질의 명칭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멜라노이딘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카제인 유청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카제인은 열에 응고되지 않지만 유청 단백질이 열에 응고된다. 그다음에 리보플라빈, 그다음에 형성되는 물질의 색소, 그러니까 멜라노이딘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쓴맛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식품학에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라고 많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향미 성분에서 색소, 뭐 맛, 그다음에 냄새 성분 정말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이 주요한 것만 암기하셔라 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쓴맛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낸 것은 나린진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당체고, 나린진아제에 의해서 이것이 당이 떨어지게 되면 쓴맛이 없어진다. 그 쓴맛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요번에는 알칼로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이제 알칼로이드, 그다음에 배당체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여기 케톤류, 배당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알칼로이드이고요. 특히나 염기성 함질소 화합물이 총칭으로 대부분 쓴맛과 양리작용을 보인다. 그리고 떫은 맛은 주로 폴리페놀성 물질인 탄닌류에 의한 것이다. 자, 커피의 쓴맛과 떫은 맛을 모두 가지고 있어. 쓴맛을 내는 것은 카페인이고 떫은 맛을 내는 것은 클로로겐산이다. 그래서 클로로겐산은 카페산과 퀴닌산의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이중 답안이 나올지도 몰라서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소를 가진 염기성 물질이고, 지금 보시면 질소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알칼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쵸? 문제에서 나왔었죠. 카페인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떫은 맛 성분 중에서 이제 탄닌 계열인데요. 녹차나 홍차에 있는 것은 카테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로겐산, 커피에 있는 것은 클로로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페산과 키닌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한 형태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카테킨은 생각이 나는데 클로로겐산이 또 생각이 안 나서 좀 못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거라 아마 선생님들 다 쓰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떫은 맛 성분도 많은데 주로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영양사 있잖아요. 영양사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중요한 것들만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조리 원리 문제가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겠구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레시피를 만들어 보자. 마늘칩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늘을 반으로 자르면 냄새가 나잖아요. 다집니다. 그 다음에 당근을 식용유에 넣고 볶아줬어요. 그랬을 때 기억에 작용하는 효소와 알리신에서 생성되는 냄새 유발 물질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위클리 퀴즈에서도 냈었고 제가 모고에서도 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알리나즈에 의해서 알리신까지 되는 건 잘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 교재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다지거나 입에 넣었을 때 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더 분해가 되면 디알릴 디설파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 냄새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모고 푸신 분들은 요 문제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요 효소도 제가 위클리 퀴즈에서 냈기 때문에요. 다 맞히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도 용출될 물질 중 체내 비타민 A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거는 잘 아시는 베타캐로틴이죠. 그런데 화학 구조를 포함해서 서술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타캐로틴이 비타민 A 두 분자로 분해가 되는 건 아는데 왜 그런지 이 베타 이온원 핵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불쾌한 냄새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분해가 되면 디알릴 디설파이드 또는 디알릴 트리설파이드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것을 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리신에서 더 진행이 되는 냄새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타민 A인데요. 화면에 보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베타 이온원 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알파 이온원 핵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위치가 여기는 5번하고 6번 위치에 있는데, 예, 요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여기도 5번하고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쪽에 있어야지만 요것이 비타민 A 레티놀 구조를 가지게 돼요.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것이 이제 베타캐로틴이죠. 1, 2, 3, 4, 5, 6 맞죠? 예, 여기에 이제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도 1, 2, 3, 4, 5, 6 예,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래서 베타 이온원 핵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레티놀 두 분자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이온원 핵을 반드시 쓰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저는 알리나제, 디알릴 디설파이드 또는 디알릴 트리설파이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과정에서 용출되는 물질 중 체내 비타민 A 전환율이 가장 높은 색소의 명칭은 무엇이냐? 그럼 베타캐로틴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 이유를 화학 구조를 포함해서 서술해라. 그러면 여기서 베타 이온원 핵이 2개다. 이것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마지막 문제. 제가 캔디 문제만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게 학교에서 캔디를 만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영양교사 시험 문제에 캔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라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네요. 제가 싫어하는 부분은 또 나오나 봐요. 자, 이때 저는 주로 강조했던 것이 모의고사에서 이것이 이제 캔디가 결정형 캔디하고 그 비결정형 캔디를 만드는 그 2개의 차이점, 그리고 결정형 캔디를 만들 때 결정의 크기와 수를 결정하는 요인, 이런 것들을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그 비결정형 캔디는 일단은 끈적끈적하고 결정이 형성이 되지 않고 좀 부드럽고, 특징이 뭐냐면 기타 결정 형성이 되지 않도록 기타 다른 물질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터라든가 뭐 꿀이라든가 또 뭐예요, 여기서 보이는 뭐 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설탕과 설탕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비결정형 캔디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 여기 뭐뭐를 넣는지는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시럽, 우유, 버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퍼지, 시럽, 버터를 집어넣었어요. 토피, 버터, 밀가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집어넣는 거는 여기도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똑같은 비결정형 캔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결정형 캔디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신 분들은 요 퍼지를 금방 고르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비결정형 캔디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리틀은 중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 그 물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성 보게 되면 흔히 이제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점성, 탄성, 점탄성, 가소성. 이렇게만 물성인지 아셨는데 여기 보시면 물성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뭐 부드럽다, 그다음에 끈적끈적하다, 바삭거린다, 이것도 다 물리적 성질에 해당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 점성, 탄성, 점탄성, 가소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물성, 그래서 뭔가 했을 텐데 요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그동안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중조가 들어가서 브리틀을 만드는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우리가 빵 만들 때 베이킹 소다가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그러면 빵 반죽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가니까 그 빵 반죽에서 그 글루텐이 형성한 그 막에서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와 함께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뭔가 바삭하거라든가 이게 부풀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 우리가 튀김옷 만들 때, 요번에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튀김옷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튀김옷 만들 때
우리가 그냥 밀가루로 튀기는 것보다는 그 중조를 집어넣게 되면 더 바삭한 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여기다가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틀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작용하지 이것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튀김옷 만들 때 분명히 이제 베이킹 소다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수분을 같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을 낸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2025학년도 좀 기출문제의 특징이 이런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딱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적용됐던 것이 다른 식품의 조리에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시멜로는 제가 이제 뭐 초코파이 얘기하면서 이 마시멜로가 거기에 이제 젤라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비결정형 캔디는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방해 물질로 결정 형성을 그 방해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결정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캐러멜, 브리틀, 토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 테이블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뭐 보충 자료로도 드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라고 요걸 드렸는데요. 하나는 일단 결정형 캔디는 디비니티 폰당 퍼지가 있고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비결정형 캔디는 설탕 이외에 다른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온도가 다 140도, 130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퍼지를 금방 고르실 수 있을 것이고 브리틀은 여기 중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올해는 중조에 대해서 반드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브리틀이에요. 보시기에도 되게 바삭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마시멜로입니다. 자, 여기는 젤라틴이 들어가서 기포를 형성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품학 교재나 조리 원리 교재 보시면 마시멜로는 이렇게 표로 만들지 않고 밑에 그냥 지문으로만 나와 있는 게 다거든요. 근데 저는 마시멜로는 조금 들어가는 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젤라틴을 여기가 추가가 돼서 폭신폭신한 마시멜로가 만들어진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답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조고 가열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날아가면서 아니면 증발하면서 수분도 함께 증발함으로 바삭한 물성을 주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재료명은 젤라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식품학까지 기출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경향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원래 경계가 없고 이렇게 통합이 돼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굳이 식품학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식품의 맛,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유였고 하나는 마늘칩 볶음밥이었고 거기서 마늘의 냄새, 그다음에 당근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캔디였죠.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한다 그러면 식품의 맛 하나가 이제 식품학인데요. 나머지도 다 기본적으로 식품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의 경계는 없어졌다. 그래서 식품학에서 일어나는 조리, 가공, 저장 동안의 변화가 조리 원리의 각각의 식품군에 적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처음 나온 것은 이제 우유의 응고가 아니라 조리시 변화. 그 다음에 마늘칩 볶음밥이라는 어떤 가정 통신문을 통해서 마늘의 냄새와 당근의 구조적인 특징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의 기능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캔디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분류하거나 이것이 어떤 캔디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는 첨가물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까지 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리 가공 중에 일어나는 변화를 각각의 첨가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튀김옷에서 나왔던 것이 브리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식품에서 일어났던 어떤 기전이 충분하게 다른 식품에서도 충분하게 응용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요번에 좀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쓴맛과 떫은맛 성분에서 좀 나왔고요. 이것의 구조를 좀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기타 그러니까 다른 뭐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것까지 막 찾아서 볼 필요는 없지만 교재에 이런 성분은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은 키워드나 이렇게 어떤 식품의 어떤 맛 성분, 냄새 성분은 이게 표로 정리를 해서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나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좀 아깝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다 문제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나 잘 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2차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저도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테니까 예, 기다리시면서 좋은 생각, 좋은 꿈 많이 가지시고 정말 채점자가 나한테만은 관대하기를 예,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예, 2차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2026학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예, 희소 영양 플러스 팀에서 똑같은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실지 고민되시는 분들, 자, 제 설명 어떠셨나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예, 저는 2025년도에도 예, 희소 영양 플러스 팀에서 생화학, 영양학, 식품학, 조리 원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쉽고 그렇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명쾌하게 잘 정리하는 강의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학 동안에 잘 준비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니까 오래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네,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 희소의 이현주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